예,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 제가 아까 그 차장님 소개해 주신 것과는 제목이 조금 좀 다른데요. 지금 그 부정맥 전반에서 신방세동 쪽으로 조금 좀 내용을 좀 변경한 게 있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의사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부정맥 신방세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꿨고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신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에 주로 이제 치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의사가 이제 부정맥 의사들이 주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신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부정맥 의사들 손을 떠나가지고 워낙 그 신방세동 가진 환자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개념을 좀 같이 가지고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증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증례라는 건 뭐 이미 그 흔히들 보시는 증례인데, 보시게 되면은 신방세동의 증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들이 봤던 증례다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67세 된 여자분이 아무런 병이 없던 분이 이틀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다 해서 오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1세 된 남자가, 이분 같은 경우 혈압 오랫동안 앓던 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하면 좀 숨이 차고 가끔 좀 가슴이 두근대기도 한다. 뭐 이 정도로 오는 세팅도 있어요. 심전도하고 엑스레이 찍으면 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심장 좀 커져 있고 폴마리 컨제션, 심한 폴마리데마 올 수 있고, 심전도에서는 이렇게 이런 심전도 보일 수 있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통증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나는 어떤 대학병원에서 부정맥으로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주사 맞으려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실제적으로 아까 정형외과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아마 계속 발생하고 아마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신방세동을 젊은데도 불구하고 신방세동을 이미 앓고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 먹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방세 또 생겨가지고 자꾸 번거롭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뭐 별일 없었는데 어저께 술 잔뜩 마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냅다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 환자가 증상은 갑상선이나 항진증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서 거기에 신방세동이 동반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방세동이 우리들한테, 의사들한테 올 때는 아주 다양한 그 임상적인 세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심전도는 똑같이 이런 심전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심전도, 신방세동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다.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의사들한테 나타난다. 하지만 심전도상의 모습은 심박수가 빠르고 불규칙하고 피웨이브를 볼 수 없고 기저성이 지저분한 이런 심전도죠. 심전도 모습은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심전도라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QRS가 아주 불규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 아래 거 다 불규칙하고 QRS 앞에 P파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베이스라인이 아주 지저분한 것도, 이게 다 신방세동의 심전도 모습이죠. 전에는 신방세동이 왜 생기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부정맥이다 정도 생각했는데, 이 모습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신방세동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이 좌심방 뒤에 붙어 있는 폐정맥, 폐로 가가지고 산소를 얻어가지고 들어오는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입구, 이 안에서 비정상적인 전기를 만들어서 그 신방세동을 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신방세동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미국에서 한 연구를 해봤더니 전 인구의 1%에 있더라. 그러니까 1%면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싶은데, 이건 전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세동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심전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심전도를 체크해서 나타나는 건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실제 우리가 찾아내는 신방세동 말고 못 찾아내는 신방세동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방세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증가되는 게 신방세동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65세
젊었을 땐 거의 안 생기다가 65세 넘기면서부터 발생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인구의 1%라고 그랬지만 60세 이상 인구로 치면 10명에 1명이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10명에 1명이라는 건 이게 제너럴 파퓰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보는 대상은 환자들인데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의사들이 보는 병원에서 보는 사람들로 치면은 심방세동의 발생은 10명에 1명이 아니라 10명에 몇 명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 심방세동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심방세동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에서는 최근 15년 사이에 2배로 심방세동 발생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20 내지 30년에 2배가 더 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 환자는 현재도 많고 그나마 잘 진단도 안 되고 많은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훨씬 더 늘어나는데 진단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다리를 수술하거나 눈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숨겨진 심방세동이 부족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 같다. 심장질환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굉장히 과장되게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허혈성 심질환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이미 줄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데이터인데 미국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인터벤션을 한 혈관 협심증의 심근경색증 때문에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한 건수를 살펴봤더니 이미 2003년도부터 시간이 가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시술 건수가 얼마나 줄었냐면은 39%, 40%가 줄었어요. 허혈성 심질환, 우리 지금 계속 늘고 가장 중요한 심장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허혈성 심질환은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벌써 줄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곧 이 추세를 쫓아갈 겁니다. 미국만 그러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거는 남부 유럽, 이건 이제 북부 유럽인데 똑같이 줄고 있습니다. 똑같이 늘고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 러시아 하나만 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한결같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똑같이 뒤를 쫓아갈 겁니다.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고 스텐트하고 무슨 약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그쪽을 하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잘 알고 있는데 심방세동 앞으로 이렇게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너무 적죠. 그래서 심방세동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심방세동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고령에서 특히 생기고 증상이 없는 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 참 곤란한 게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임상자 세팅이 다양하고 새로운 치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치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치료 하나도 아직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은 뭐 이미 잘 아시는 중풍 발생이고 그 다음에 이 중풍을 예방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아까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메디컬 컨디션에서 이러한 약물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지금 나와 있는 정의도 이런 정의를 낸 거가 몇 년 되지 않아요.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보면 발작성 옛날에는 발작성, 지속성, 영구형 3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또 오래 지속성이라고 아주 묘한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판막성이냐 비판막성이냐 치료도 정상으로 아예 돌릴 것이냐 아니면 정상 돌리지 말고 그냥 심박수만 떨어뜨릴 것이냐 정상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약을 줄 것이냐 전기 충격을 할 것이냐 전부 도저히 할 것이냐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약을 쓴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수를 돌리기 위한 약을 쓸 것이냐 아니면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약을 쓰느냐 아니면 심장 박동수를 낮추는 약을 쓰느냐 거기다 또 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쓰느냐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일목에서 알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이해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심방세동은 고령에서 발생하고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맥박이 빠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숨차는 신부전이 생기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그 클롯이 생겨서 중풍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위험성이죠. 근데 신부전은 그래도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중풍이라고 그러는 문제는 당장의 문제이면서도 진짜 해결되지 않는 아주 평생을 가져가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심방세동의 치료는 주로 중풍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심방세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두 가지 심방세동을 의사들은 이제 심방세동을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 하죠. 정상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약을 쓰거나 전기 충격을 하거나 카테터 아블레이션 하거나 수술하거나 뭐 기타 등등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굳이 어렵게 의사들은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심전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돌리는 게 진짜 좋으냐 하고 봤더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런 스타디는 어펌이라고 하는 스타디에서 심장 리듬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놓은 경우하고, 그다음 심방세동은 그냥 가라, 중풍 예방만 하고 맥박만 조절한 자 하고서 봤더니만 실제적으로 죽고 사는데 큰 차이 없더라는 거죠. 이건 조금 전에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 알고리즘, 어떠한 식으로 치료해야 하는 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선 심방세동 환자를 여러분이 처음 보시게 되면 이게 가역성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기능 항리증 환자들은 그것만 잘 조절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술 많이 먹어 생긴 경우는 잘 기다리기만 해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우선 가역성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뇌졸중의 고위험군을 구별해서 항우질 취하는, 이거는 이제 체드베스크 스코어를 보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심방세동 환자를 보시게 되면은 꼭 체드베스크 스코어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작성이냐 지속성이냐 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발작성이다, 우리가 발작성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어떠냐면 일주일 내에 심방세동이 생겨서 일주일 내에 저절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를 발작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생긴 경우에는 그냥 증상이 없으면은 그냥 두고 봐라. 그냥 두고 봐도 저절로 돌아오고 또 잘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고 봐라 하고, 증상이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치료를 해야 되고,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고, 그래서 약물 치료에서 좋아지면 그냥 약 계속 매결합니다. 약물로 가지고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구도자질술 같은 거 할 수 있다. 지속성 벌써 일주일 지나고 뭐 1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적거나 아니면 돌아올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애를 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애를 쓰는 과정에 다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 맥박수만 좀 조절하면서 중풍 예방만 하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근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면 그때는 리듬 컨트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애를 써봐라. 뭐 핵이 이런 식의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심방세동 치료를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돌리는 노력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누가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또 어떻게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심방세동이 생긴 지 오래 안 됐고 또 젊고 간혹 생기는 사람이면은 이건 어떻게든지 좀 돌리려 애를 써보자. 돌리는 방법은 전기 충격하고 약 주는 방법, 또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는 법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이러한 폴리시를 갖게 되는 환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는 거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소수인 거죠. 대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분은 이쪽입니다. 심방세동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맥박만 올라가지 않게 하고 중풍을 예방하는 치료가 결국 심방세동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이쪽 폴리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심방세동에서 발생하는 중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한 중풍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누구한테 잘 생기냐 하면은 체드베스크 스코어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뭐가 있냐 하면은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물, 와파린, 그다음에 노악, 아스피린, 클로피도올 같은 약들, 이런 약물들, 그다음에
이 약 가지고 좀 그러니까 약 가지고 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나 약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떡하냐? 디바이스 치료. 좌심방이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에서 클로시스 발생하니까 거기 아예 트라우마가 주는 방법 아니면 아예 잘라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에는 이 챗 스코어라는 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또 좋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는 챗 스코어가 챗 매스크 스코어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2년 후에는 여기다 또 뭐가 붙어가지고 또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챗 매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위험도, 중풍의 위험도를 따지고 있게 됩니다. 중풍 예방할 때 와파린 참 그 효과는 좋은 약인데 문제는 이놈은 와파린이 피 검사해야 되고 또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느 날은 효과가 못 미치고 어느 날은 또 효과가 지나쳐가지고 피가 질질 잇몸에서도 나오고 코피도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아스피린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스피린은 안 쓰는 것보다 낫지만 오히려 출혈이 생기는 건 와파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스피린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피린의 역할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소한도 심방세동 환자에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 쓰는 것은 그 효과, 효능, 부작용을 감안할 때 위치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를 한번 섞어봤더니 역시 아스피린 쓴 것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출혈 위험성이 크고 효과나 출혈성 면을 따져봤을 때 와파린 쓰는 거하고 큰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와파린입니다. 그래서 와파린 쓸 때는 아연화를 갖다 수치를 적절하게 묽은 상태로 유지한다. 너무 묽으면 출혈이 생기고 안 묽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2에서 3을 유지시킨다는 것이고 와파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거죠. 아픽사본, 리바록사본, 다비가트란 이런 약들인데 이 약들은 전망 다행히도 효과는 와파린보다 동등하거나 낮습니다. 다비가트는 특히 150ml는 수페리어한 걸로 나타났고 나머지 약들은 와파린에 열등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은 적습니다. 또 더 좋은 거는 동양인하고 서양인 봤을 때 이 노화기가 동양인에서 가지고 있는 부작용 훨씬 더 적습니다. 동양인을 위한 약처럼 느껴지는 약입니다. 반면에 이건 이제 단점은 신장염이 떨어져 있으면 쓰지 못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단계에서 와파린의 경우는 먹고 출혈경이 심하면 그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약들은 현재로서는 돌리는 방법들이 아주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 아블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 카테터 아블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여기 폐정맥들이죠. 폐정맥 네 군데 여기서 이제 전기가 비정상 전기가 발생해서 심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게 심시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PVI, Pulmonary Vein Iso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 거 하나하나가 전국도자로 지진 지점이에요. 지진 점을 쭉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조금씩 찢어가지고 이 펄머널 베인에서 전기가 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하면 다 낫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 지금 롱텀하게 팔로우업 데이터가 나오고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 그냥 라프하게 봤을 때 프로시스말 레이핏에서 정도조절 하고 나서 5년 지나면 절반이 재발한다고 합니다. 정도조절 그럼 하지 말 것이냐? 그래도 50%는 안 생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걸 없앤다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심방세동이 재수가 좋으면은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발하더라도 좀 덜 생기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덜 실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그러면 항문제 안 써도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문제 결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조절 수술에 가지고 있는 환상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는 것이고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리듬 컨트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전기 충격하고 플리케나이드나 프로파페논 같은 약을 써가지고 아니면 아비돌 같은 약을 써서 유지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를 줄이기 위한 치료는 베타블로커, 딜테전, 베라파밀 뭐 이런 약들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항부정맥 약제를 쓰는 게 좋으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부정맥 약제는
특히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안 사용하지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약인데 이거는 뭐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VPC를 억제를 하려고 약을 써봤더니 VPC는 억제가 됐는데 정작 사람은 죽더라 하는, 그래서 항부정맥 약제가 만만한 약이 아니다 하는 걸 보였던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2013년도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와 있는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을 2페이지에 걸쳐서 요약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릴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고 매우 흔한 부정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발생이 더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방세동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심방세동은 고혈압처럼 약 하나 먹거나 아니면 둘 먹거나 아니면 셋을 먹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치료 방침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의사에 따라서도 다양한 치료 방침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하지만 치료 방침과 상관없이 뇌졸중에 대한 예방은 기본적이다. 뇌졸중 예방은 와파린이거나 아니면 노악이 중요하다. 아스피린은 현재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심방세동 초기에는 가능하면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약이나 전구도 저절주술, DC 카디오 버전 등이 있지만 이걸 완전히 잘 유지시키는 것은 효과는 아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는 심부전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다. 따라서 다른 과에서도 심방세동 환자를 보시게 되면은 그 환자들은 틀림없이 와파린이나 노악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들에 대한 이해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